그 다음 자동 확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동 확정은 그 두 번째 줄 보면 납세 의무가 성립할 때 특별한 절차 없이 확정된다. 결국 성립 시기 이꼴 확정 시기예요. 그러니까 성립과 확정이 동시에 이루어진다라는 게 자동 확정이고요. 자동 확정이 네 가지가 나오는데 이것도 좀 기억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인제세, 원천 징수하는 소득세 및 법인세, 납세 조합이 징수하는 소득세, 중간 연합하면 법인세. 이렇게 네 가지인데 뭐 다 외우지 말고 인지세, 원천징수, 납세조합, 중간연합 이렇게 뭐 앞에 핵심 단어만 키워드만 빼서 좀 기억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게 확정이다 이렇게 정리하시고요. 그 다음 마지막 확정됐으면 이제 소멸이 돼야 돼요. 계속 이거 의무인데 계속 남아 있으면 안 되겠죠. 예, 소멸이 돼야 됩니다. 납세 의무의 소멸 방식이 5가지가 나와요. 소멸 방식 어떤 거 있는지 5가지 반드시 기억합니다. 첫 번째 납부 1번에 납부, 충당, 부과 취소. 1번에 3가지가 나온 거예요. 납부, 충당, 부과 취소.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네 번째죠. 동그라미 2번. 네 번째 소멸 사유가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 만료. 국세부가 제척기간이 만료된 거. 그 다음 다섯 번째 동그라미 3번이죠. 5번째 소멸 사유는 국세 징수권의 소멸 시효가 완성된 거. 이렇게 총 5가지 소멸 사유 반드시 기억하시고요. 그중에서 납부, 충당, 부과 취소는 특별히 설명할 건 없는데 그 2번, 3번 제척기간 만료와 소멸 시효 완성은 조금 내용을 봅니다. 그래서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밑에 괄호 1번, 제척기간이 무엇이냐?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은 국가가 납세 의무자한테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법정기간이에요.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법정기간이다. 그러니까 너 세금 얼마니까 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기간이에요. 쉽게 말하면. 그래서 표 1-2에 제척기간이 나와 있죠. 요거는 좀 정리를 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좀 기억을 하시고요. 제가 따로 어차피 이건 뭐 단순 암기니까 기억 따로 설명드리진 않겠습니다. 요 표 1-2의 내용 기억을 하시고요. 그래서 요 기간이 지나면 요 각 사유별로 이제 연수가 조금 다르게 나오는데 이 기간이 지나면 더 이상 부과할 수 없다는 거예요. 세금 내라는 말 자체를 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소멸시효는 뭐냐면 첫 번째 줄 볼까요? 소멸시효는 권리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에도 일정 기간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경우에 그 권리가 소멸하는 것이다. 그럼 징수권이라는 게 있다는데 그게 소멸된다는 거거든요. 앞에는 이제 국세 부과권의 제척 기간인데 국세 부과권이라는 건 뭐냐면 세금 너 100만 원이니까 100만 원 내라고 얘기하는 걸 얘기해요. 그냥 알려주는 거. 그게 제척 기간이고요. 부과권. 그걸 할 수 있는 기간이 제척 기간. 이 소멸시효는 징수권의 소멸시효인데 징수권이라는 건 뭐냐면 이미 얘기는 했어요. 100만 원 더 내라고 부과권을 행사를 한 겁니다. 그런데 걔가 계속 안 내고 있는 거예요. 안 내고 있으니까 강제로 뺏어올 수 있는 거. 그게 징수권이에요. 쉽게 말하면. 그래서 부과권이 행사된 다음에 징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 징수권이라는 거는 그렇게 세금 100만 원 내라고 얘기는 했는데 안 내면 일정 기간 안에 징수권을 행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징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 소멸시효죠. 그게 지나가면 더 이상 또 강제로 걷어올 수 있는 권한이 사라진다. 그런데 두 번째 줄, 징수권이 몇 년이냐? 국세 징수권은 국가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5년. 5년입니다. 국세 징수권의 소멸시효 5년. 그런데 괄호 안에 5억 원 이상의 국세 채권. 그러니까 금액이 꽤 크죠. 크니까 요거는 10년. 더 길게 잡아주고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그런데 특이한 게 밑에 줄. 이 소멸시효는 다만 하고 나오죠. 납세고지, 독촉 또는 납부 최고, 그 다음에 교부 청구, 압류. 요게 소멸시효의 중단 사유라는 거예요. 중단 사유. 무슨 말이냐면 100만 원 내라고 얘기했는데 안 내고 있어요. 그러면 어쨌든 내라고 한 그 시점부터 5년 이내에 5억 원 이상이면 10년이고요. 어쨌든 일반적인 경우 5억 안 되면 5년 이내에 그 세금을 어떻게든 걷어와야 돼요. 걷어오지 않으면 더 이상 못 걷는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고지도 날렸어요. 너 세금 100만 원이니까 내라고 고지를 했습니다. 그때부터 5년 안에 걷어야 돼요. 그런데 계속 안 내요. 계속 안 내고 있다가 4년 364일 하루 남았어요. 5년 지나기. 하루 남은 시점에 다시 한번 독촉장을 보내잖아요. 지금 우리 중단 사유에 독촉이라는 게 있었죠? 독촉. 독촉장을 보낸다라는 게 이제 독촉이란 건데 독촉장을 보내면 중단 사유라고 했어요. 중단 사유라는 게 뭐냐면 그러면 여태까지 4년 364일 소멸시효가 진행된 그 기간은 사라집니다. 독촉장 보내면 그때부터 다시 5년이 가는 거예요. 여태까지 진행되어 온 그 소멸시효 기간이 사라지는 거, 그거를 중단이라고 해요. 이런 중단 사유가 있다. 중단 사유, 납세고지, 독촉 또는 납부최고, 교부 청구, 압류. 중단 사유가 있다라는 거. 이 중단 사유가 어떤 게 있는지까지 반드시 기억하시고 제척 기간에는 앞에 봤던 제척 기간에는 이런 중단이 없습니다. 그냥 위에 봤던 표에 나온 그 기간이 그냥 지나면 끝나는 거예요. 제척 기간은. 그래서 납세 의무의 소멸에서 특히 소멸 사유 5가지 반드시 기억하시고 그 안에서 우리 제척 기간이랑 소멸시효 세부적인 내용도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납세 의무의 승계가 네 번째로 나오고요. 그 네 번째가 납세 의무의 승계고 다섯 번째가 제2차 납세 의무거든요. 이 두 가지의 공통점은 원래 세금을 내야 되는 납세 의무자가 있는데 걔한테 안 걷고 다른 사람한테 걷는 거예요. 공통점은. A가 내야 되는데 A가 못 내니까 B가 내라 이거거든요. 똑같아요. 그거는. 그런데 공통점이 그런데 이제 당연히 차이도 있겠죠. 차이점은 뭐냐면 납세 의무의 승계는 A가 아예 없어진 거예요. A가 아예 없어졌기 때문에 A가 낼 수가 없어요. 애초에. 그래서 B한테 내라라고 하는 거고요. 밑에 제2차 납세 의무자는 A가 있어요. 있음에도 불구하고 A가 지금 못 내는 상황이니까 B한테 너가 내라라고 하는 게 제2차 납세 의무다. 그렇게 일단은 구분을 하시고요. 납세 의무의 승계는 두 가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가 합병이에요. 합병. 법인이 합병한 경우에 A 회사가 B 회사를 합병해 버렸어요. 그럼 B 회사가 없어졌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A 회사가 B 회사 세금 너가 내라. 어차피 B를 네가 잡아먹었으니까. 그 얘기예요. 그래서 법인이 합병한 경우에 그때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에게 부과되거나 압발 국세 가산금, 체납처분비의 납세 의무를 부담한다. 당연하겠죠. 어떻게 보면 피합병법인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잡아먹은 사람이 내라 이거예요. 그 다음에 상속인 두 번째. 상속도 아버지가 세금 내야 되는데 돌아가셨잖아요. 못 내요. 돌아가셨으니까. 그러니까 상속받은 자식이 내라라고 하는 겁니다. 상속인은 상속이 개시된 때 사망일이죠. 사망한 날을 상속 개시일이라고 합니다. 그때 이제 상속이 개시되면 돌아가셨으니까 이미 못 내요. 그러니까 이제 상속인이 내라라고 하는 게 상속인의 납세 의무의 승계고요. 그 특징 두 번째 줄 끝에 무한정 내는 게 아니고요. 상속으로 인해서 얻은 재산을 한도로만 부담한다라는 거 추가로 기억하시고요. 아버지가 1억 남겨주셨는데 내야 될 세금이 1억 5천이다? 다 낼 필요 없어요. 1억까지만 내면 됩니다. 그래서 납세 의무의 승계는 두 가지. 법인은 법인의 합병, 개인은 상속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 거죠. 그 다음 5번 제2차 납세 의무자입니다. 7페이지 맨 마지막 줄 보시면 납세 의무자의 재산으로 체납 처분을 해도 체납세액에 미달한다. 그럴 때 납세 의무자와 법정 관계에 있는 자한테 부족액을 부담하게 하는 거다. 그러니까 A가 이번에는 없지 않아요. 원래 내야 되는 납세 의무자가 뭐 주가 없어진다거나 그런 건 아니고 그대로 존재하는데 도저히 얘한테 세금이 안 나오니까 다른 사람한테 걷겠다라는 거죠. 그게 네 가지가 나옵니다. 청산인, 출자자, 법인, 사업양수인 이렇게 네 가지가 나오죠. 그래서 청산인부터 보시면 청산인이라는 거는 회사를 그냥 죽이는 거예요. 정리하는 겁니다. 이제 사업 그만할래. 정리하는 거예요. 그런 과정에서 그 회사가 세금 안 낸 게 있을 수 있죠. 안 낸 세금이 체납세금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럴 때 청산인한테 그 세금 대신 내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청산인과 자녀재산 분배를 받은 자. 그 자는 그 해산법인의 국세 등에 대해서 제2차 납세 의무를 진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출자자예요. 출자자. 출자자는 어떤 법인 2번 출자자하고 3번 법인 이제 두 개를 같이 좀 구분을 해야 되는데 법인이 있고요. 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라고 하죠. 그리고 회사 형태에 따라서 무한책임 사원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 상법상 한명회사나 합자회사 뭐 이런 데서는 무한책임 사원이라는 게 있는데 이제 이 회사와 관련된 사람들이에요. 회사의 일종의 주인 같은 사람들이죠. 이렇게 있는데 만약에 이 법인이 세금을 못 내요. 체납 상태에 있다. 원래 국가에서는 얘한테 걷어야 되거든요. 세금을. 얘가 도저히 못 내요. 그러면 니네들이 대신 내라고 하는 거예요. 얘가 제2차 납세 의무를 부담한다라는 건데 이 무한책임 사원은 무조건 제2차 납세 의무를 부담하는데 이 주주 같은 경우는 주주나 출자자 같은 경우에는 단 한 주밖에 없는데 내가 세금 부담해야 돼? 그건 아니고요. 과점주주인 경우에만 주주가 과점주주가 있다면 걔한테 그러니까 결국 주주가 있는데 과점주주가 한 명도 없고 다 소액주주들만 다 1% 지분 가진 사람이 100명 있다. 그런 경우에는 과점주주가 없거든요. 과점주주 좀 이따 보겠습니다. 누가 과점주주인지. 그런 경우에는 결국 지을 수가 없는 거예요. 과점주주한테만 부담시킬 수 있으니까. 이게 어쨌든 간에 법인이 못 낸 세금에 대해서 제2차 납세 의무를 얘네들이 지는 거. 그게 주주 또는 출자자의 제2차 납세 의무라고 하는 거. 동그라미 2번이고요. 동그라미 2번. 그런데 이 법인이 동그라미 2번은 이 법인이 반드시 이 법인이 거래소 상장법인, 코스닥 말고요. 그러니까 코스피 얘기하는 거죠. 상장법인인 경우는 제외된다. 그러니까 얘가 상장법인이라면
과점주주가 혹시 있다고 해도 제2차 납세 의무 부담하지 않는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그 괄호 안에 나와 있죠. 법인, 유가증권 시장 상장법인은 제외라고 돼 있어요. 예. 그거의 재산으로 국세 등을 충당하고 부족한 금액은 납세 의무 성립일 현재의 무한책임 사원과 과점주주 얘네들이 제2차 납세 의무를 부담한다라는 얘기고요. 그 다음 3번은 뭐냐면 반대 상황입니다. 그냥 반대 상황. 뭐예요? 얘네들이 원래 세금을 낼 게 있었어요. 개인적인 세금이겠죠? 개인 세금. 근데 얘네들이 체납했다. 개인적인 세금이 있는데 얘네들이 그걸 체납했다. 그러면 원래는 못 걷는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얘가 보니까 그러니까 어떤 갑이라는 사람인데 갑이라는 사람이 세금을 안 내요. 그런데 보니까 갑이라는 사람이 어떤 법인의 무한책임 사원이네 또는 갑이라는 사람이 어떤 법인의 과점주주네. 그렇다고 한다면 걔한테 세금 못 걷었다고 포기하는 게 아니라 그 법인한테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한테 제2차 납세 의무를 부담시키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반대 상황인 거죠, 그냥. 예. 그래서 그게 법인의 제2차 납세 의무입니다. 3번. 그래서 2번, 3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출자자의 제2차 납세 의무는 법인, 유가증권 시장 상장법인 제외하죠. 법인의 재산으로 국세 등을 충당하고도 부족한 금액은 납세 의무 성립일 현재, 이거 중요합니다. 납세 의무 성립일 현재의 어느 시점에 과점주주여야 되냐, 이 무한책임 사원이어야 되냐라는 부분이에요. 납세 의무 성립일 현재에 이 두 개에 해당되는 사람한테 제2차 납세 의무를 부담한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 3번 법인은 국세에 납부기 한 현재 법인의 얘네들이 세금 못 내고 있다. 얘네들이 당사자의 재산으로 국세 등을 충당한 경우에도 부족했다라고 하면 얘가 반대로 제2차 납세 의무를 부담한다라는 거죠. 그 다음 네 번째가 사업 양수인입니다. 사업 양수인은 제가 어떤 가게를 다른 사람이 장사하던 식당을 제가 인수를 했어요. 인수를 하면 제가 양수인이죠. 근데 그 식당 하던 사람이 보니까 세금 안 낸 게 있다. 제가 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양수인의 제2차 납세 의무. 그런데 양수인의 제2차 납세 의무는 결국 양도한 사람의 세금을 제가 내는 건데 제가 양수하는 시점 이전에 이미 세금 체납이 발생한 그 세금에 대해서만 내는 거죠. 양수한 다음에 그 사람의 어떤 세금이 발생했다. 그건 제가 낼 필요 없어요. 그래서 양도일 이전에 확정된 국세에 대해서만 제2차 납세 의무를 진다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 아까 과점주주라는 걸 봤는데 이 과점주주가 누구냐? 우리 밑에 나오죠? 과점주주의 범위. 과점주주라는 거는 그냥 간단하게 봅시다. 지분율 50%를 초과합니다. 초과하는 사람을 과점주주라고 해요. 그런데 50% 초과 여부는 나 혼자만 갖고 따지는 게 아니라 나와 특수관계자, 내 가족들이나 이런 사람들, 특수관계자의 지분율까지 포함해서 50%가 넘으면 그러면 과점주주가 내는데 그 중에서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사람, 그 지분에 대한 자가 과점주주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저랑 저희 가족들, 제 자녀 둘, 제 부인 4명 명의로 해가지고 지분을 50% 이상 60% 가지고 있는 거예요. 가지고 있는데 합쳐서 따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쨌든 가족들의 지분 합쳐서 50%. 그런데 보니까 내 자녀들과 부인은 전혀 그냥 제가 이름만 그렇게 한 거고 그거에 대해서 신경도 안 쓰고 권한 행사도 안 해요. 제가 다 해요. 그럼 저만 과점주주가 되는 거예요. 결국은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 보면 과점주주의 범위 있죠. 박스 안에 두 번째 줄 뒷부분에 출자 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 그를 과점주주라고 한다라는 것까지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4절입니다. 수정신고, 경정청구 및 기한후 신고. 수정신고, 경정청구, 기한후 신고 세 가지가 이제 또 우리 기존에 신고했던 거를 다시 신고하거나 이런 거 관련된 내용인데 보겠습니다. 수정신고부터 볼게요. 수정신고는 과세표준 신고서를 법정신고 기한까지 제출한 자. 수정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 수정신고랑 이렇게 세 가지가 나오죠. 수정신고는 기본적으로 요건이 이거는 반드시 과세표준 신고를 기한 내 했던 사람, 그리고 경정청구도 반드시 똑같습니다. 과세표준 신고를 기한 내 한 사람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다시 신고한다는 거거든요. 경정신고가 아니라 경정청구죠. 그러니까 뭔가 잘못된 거예요. 뭔가 잘못된 겁니다. 그런데 뭘 잘못됐냐? 수정신고는 기한 내에 제대로 그러니까 제대로가 아니라 하긴 했는데 그 당초 신고한 게 과소신고한 거예요. 그래서 과소신고했으니까 우리가 내가 잘못했습니다. 100만 원, 150만 원 내야 되는데 100만 원만 신고했어요. 50만 원 더 낼게요. 라고 하는 게 수정신고고요. 경정청구는 당초 신고가 과대신고. 100만 원만 냈으면 되는데 모르고 150만 원 신고한 거예요. 그래서 50만 원 돌려주세요. 라고 하는 게 경정청구입니다. 예. 그러면 언제까지 할 수 있느냐? 언제까지 할 수 있느냐? 무한정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언제까지 할 수 있냐면 수정신고는 내가 더 내겠다라고 하는 신고잖아요. 국가 입장에서 더 내겠다라고 하는 신고를 굳이 언제까지만 해라고 할 필요가 있을까요? 국가는 그걸 모르고 있을 수도 있잖아요. 얘가 잘못했다는 거를. 근데 스스로 하겠다는 건데 뭐 2년, 3년 이렇게 딱 정해서 그때까지만 해라고 할 필요는 전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기한이 없습니다. 원래는 기한이 없어요. 그래서 그냥 무한정 할 수 있다. 그런데 우리가 세무서에서 먼저 알 수도 있는 거잖아요. 먼저 알고서 너 왜 150만 원 내야 되는 거 100만 원밖에 안 했어. 50만 원 더 내. 라고 세무서에서 고지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전에는 해야 되는 거죠. 납세자가 어차피 하려면. 그죠? 특정한 기한은 없는 대신 세무서에서 너 세금 덜 냈네. 더 내. 라고 스스로 고지하기 전까지는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과세관청에서 결정 경정에서 통지하기 전까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앞에서 배웠던 제척기간이라는 게 있거든요. 제척기간이 지나면 너 150만 원 왜 50만 원 덜 냈어? 50만 원 더 내라는 행위 자체를 할 수가 없다고 그랬잖아요. 제척기간 지나면. 그래서 제척기간이 지나면 이거를 할 수 없다라고 했는데 할 수 없는 게 아니라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굳이 더 내겠다라고 할 필요가 없어요. 납세자 입장에서 왜 돈을 더 내요? 그죠? 그래서 그러면 전이면서 제척기간 경과 전까지 이 두 가지 그 시기까지 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경정청구 같은 경우에는 더 달라고 하는 거죠. 더 달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정해놓고 있어요. 너 언제까지 꼭 얘기해. 그렇지 않으면 더 돌려주지 않을 거야. 그죠? 좀 치사하긴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5년) 내에 할 수 있도록 돼 있어요. 법정 신고 기한 경과 후 5년 이내에 반드시 경정청구를 해야 된다라고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수정신고와 경정청구 일단 공통점은 둘 다 어쨌든 간에 반드시 기한 내 신고를 한 사람이 할 수 있는 거다라는 거. 그 다음에 당초에 과소신고한 거, 당초에 과대신고한 거, 그 다음에 언제까지 할 수 있느냐까지 반드시 정리하시고 그 다음 좀 추가적인 내용이 있는데 그건 교재로 보겠습니다. 기한 후 신고는 뭐냐면 아예 신고 기한까지 신고 안 한 사람이에요. 신고 안 한 사람이라고 해도 너 5월 31일까지 소득세 신고 안 했어? 그럼 더 이상 못해 라고 해버리면 결국은 세금은 걷어야 되니까 국가가 다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힘들어요. 그러니까 기한이 지나서도 스스로 할 수 있는 기회는 줍니다. 물론 가산세 같은 어떤 뭐 페널티는 있지만 어쨌든 당초에 신고 안 한 사람이 할 수 있다. 언제까지겠어요? 똑같죠. 이거랑 동일하다. 그러니까 세무서에서 너 계속 안 하네. 고지서 날리기 전까지는 할 수 있는 거예요. 스스로 어쨌든 기한 후 신고를 한다는 것 자체가 모르고 안 했지만 내가 다시 신고하고 내겠습니다라는 건데 그걸 언제 지나면 못해라고 할 이유는 없는 거예요. 하지만 세무서에서 이미 고지서를 날려버리면 이제 할 기회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때까지다. 제척기간 경과하기 전까지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재 보시면 수정신고 교재 내용 다 정리하겠습니다. 과세표준 신고서를 법정신고 기한까지 제출한 자가 과세표준 및 세액을 미달하게 신고하거나 결손금 또는 환급세액을 과다하게 신고한 경우에 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 세 번째 줄 뒷부분에 언제까지 하느냐죠. 관할 세무서장이 각 세법의 규정에 따라서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해서 통지하기 전 이거죠. 이거로써 국세 부과의 제척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할 수 있다라는 거. 그 다음 여기 정리 안 했는데 그러면 만약에 이렇게 수정신고를 스스로 하는 건데 안 하면 세무서에서 고지서 날려줄 수도 있거든요. 만약에 이거에 대한 어떤 혜택이 조금이라도 있어야지 혜택이 전혀 없다. 그러면 그냥 기다려보자 이럴 수 있죠. 어차피 안 걸릴 수도 있는 건데 가만히 있어 보다가 고지서 날려면 그때 내지 뭐. 세무서에서 모를 수도 있는 건데 그냥 한번 기다려보자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스스로 수정신고를 하게 되면 혜택을 줘요. 혜택. 수정신고 한 거에 대한 혜택. 그게 나오는 겁니다.
과세표준 수정 신고서를 법정 신고 기한 후 6개월 이내에 제출하면 최초 과소 신고로 인해서 어쨌든 과소 신고했으니까 가산세가 붙거든요. 신고 불성실 가산세라는 게 그 가산세의 50%를 깎아주겠다라는 겁니다. 6개월 이내 했을 때 신고 기한으로부터. 그 다음에 6개월 초과 1년 이내면 20%, 그 다음에 1년 초과 2년 이내면 10%를 깎아주겠다. 그러니까 어쨌든 최대한 빨리 하는 게 좋겠죠. 그러니까 그런 메리트가 있다. 여기 정리는 안 돼 있지만 그것까지 반드시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 경정 청구는 역시나 과세표준 신고서를 법정 신고 기한 내 제출한 자가 과세표준 및 세액을 과다하게 신고하거나 결손금 또는 환급세액을 과소신고했다면 밑에 줄에 법정 신고 기한 경과 후 5년 이내에 경정 청구해야 된다라는 거죠. 기한 후 신고는 법정 신고 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자, 아예 신고 안 한 사람, 자는 관할 세무서장이 신고하지 아니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해서 통지하기 전까지 똑같죠? 그때까지 할 수 있다라는 거. 그 다음 페이지 국세 우선의 원칙입니다. 국세 우선의 원칙은 어떤 사람이 세금 체납한 것도 있고 빚도 못 갚은 게 있고 결국 채무가 여기저기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원칙적으로는 채권자 평등 다 공평하게 배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물론 이제 그 사람 재산이 많으면 상관없지만 얘한테 1억, 얘한테 1억 빚을 졌는데 이 사람 가진 돈은 그러니까 총 2억 빚을 졌는데 총 가진 돈은 1억밖에 없어요. 그러면 결국 어떻게 5천, 5천씩 나눠주고 그냥 끝내야 된다 그 얘기예요. 공평하게 가져가야 된다. 그런데 이 세금은 국세는 다른 채권에 비해서 우선하는 권리를 갖는다라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세 번째 줄 보면 그러나 하고 나오죠. 국세채권이 국세채권과 일반 채권이 경합된 경우에는 국세채권의 공익성이 감안돼서 채권자 평등 원칙이 배제되고 국세채권이 기타 채권에 우선하는 권리를 갖는다. 그러니까 아까 같은 지금 상황 얘기하면 1억 국가에 세금 안 낸 게 1억 그냥 일반 은행에 대출해서 빚 안 갚은 게 1억 이렇게 있는데 내 돈이 1억밖에 없다 그러면 그 1억을 세금 걷는데 그냥 다 주고 끝난다는 거예요. 그럼 이 은행은 못 받는다는 얘기죠. 국세 우선권이라는 얘기예요. 그게. 그런데 그 밑에 국세 마지막 줄에 국세 우선의 예외 규정을 두고 있다라고 해서 그렇게 국세 방금 얘기했던 우선권이 배제되는 경우입니다. 그게 박스 안에 5가지 나와 있죠. 예. 국세 우선권의 예외 상황 5가지 기억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선집행 끝으로 가서 지방세와 공과금의 체납 처분비. 그 다음에 2번 강제집행 경매 또는 파산 절차에 든 비용. 그 다음에 3번 법정 기일 전에 설정된 뒤에 담보되는 채권, 담보채권. 그러니까 법정 기일 전 설정된 담보채권이라고 하면 생각하면 돼요. 그렇게 정리하면. 그 다음에 4번은 우선 변제 임차보증금, 5번은 우선 변제 임금채권. 이렇게 5가지가 국세 우선 원칙이 적용되는, 우선 원칙이 배제되는 그런 채권이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6절이 심사와 심판이죠. 아까 우리 국세기본법이 뭔가 불합리한 어떤 처분을 당했을 때 불이익을 당했을 때 국가에다가 이의 신청이나 이의 제기할 수 있는 그런 규정도 담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거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 교재에 몇 줄 이렇게 많이 나와 있지는 않는데 우리 도표로 좀 정리해 볼게요. 납세자가 있으면 납세자가 뭔가 어떤 불이익한 처분을 당했다 그러면 이의 제기를 할 수 있는 게 그게 이의 제기할 수 있는 방법이 크게 3가지입니다. 심사 청구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심판 청구라는 게 있어요. 그 다음에 감사원 심사 청구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심사 청구는 국세청에다 해요. 그 다음에 심판 청구는 조세심판원이라는 데다 하게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감사원, 이건 당연히 감사원에 하겠죠. 그러니까 납세 의무자는 뭔가 내가 불이익한 처분을 당했다 그러면 이 셋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거예요. 택일. 셋 중에 한 가지만. 택일입니다. 셋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국세청이나 조세심판원은 결국 국세공무원이니까 다 같은 편 아니야. 감사원에다 할 수 있게 하나를 더 만들어준 건데 어쨌든 셋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할 수 있는데 그런데 이의신청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의신청. 이의신청은 보통 지방국세청, 지방청 또는 세무서, 관할 세무서에다가 하는 건데 이의신청이라는 것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의신청을 할 수가 있는데 이의신청을 하게 되면 해서 이기면 끝나는 거고요. 이겼으니까 나 원하는 걸 얻었으니까 됐고요. 졌을 때는 이렇게 갑니다. 둘 중에 하나로. 그래서 결국은 내가 셋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그냥 하든지 만약에 이의 신청을 했다면
이의신청을 거쳐서 요거 둘 중에 하나로 가든지 이의신청 거쳐서 일로는 못 가요. 1로는 못 가고 둘 중에 하나로만 갈 수 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1심급이에요. 1심급인데 선택적으로 이의신청을 거쳐서 2심급으로 갈 수 있다. 물론 이의신청 거치면 둘 중에 하나밖에 안 된다라는 거지만 그 다음에 여기서도 어쨌든 2단계까지 해서 뭔가 내가 원하는 대로 결과가 나왔다. 그러면 더 이상 뭐 할 거 없잖아요. 그러면 되는데 만약에 계속 졌다 그러면 그 다음 단계로 행정소송을 가는 겁니다. 행정소송. 그러니까 소송은 우리 세법은 국세 같은 경우에는 행정심판 2단계까지를 행정심판 단계라고 하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당연히 소송 단계죠. 그런데 행정심판 전치주의라 그래서 소송을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2단계를 거쳐야 돼요. 그냥 소송 못 해요. 세법에 관련된 거는. 세금에 관련된 거라. 그래서 반드시 최소한 요 셋 중에 하나. 원한다면 이의신청을 거쳐서 이렇게 둘 중에 하나. 그렇게 거쳐서 어쨌든 행정소송 가야 된다. 행정소송 가면 그때부터 또 3심급으로 가는 거예요. 행정법원, 고등법원, 대법원 이렇게. 어쨌든 이렇게 이런 플로우를 거쳐서 우리가 이의제기를 할 수 있고 전부 다 어떤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무한정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게 아니라 90일. 다 똑같습니다. 다 똑같아요. 90일 이내에 해야지만 적법한 청구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거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그렇게 해서 11페이지 가셔서 두 번째 줄에 이의신청은 처분청의 재고를 요구하는 것이며 심사청은 국세청, 심사청구는 국세청, 심판청 국세청 또는 감사원, 감사원도 심사청구죠. 그 다음에 심판청구는 국세심판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조세심판원으로 명칭이 바뀐 지가 한참 됐습니다. 조세심판원. 국세심판원이 아니라 뭐 어쨌든 교재에 나온 거 그게 중요한 건 아니니까요. 여기에 제기한다. 그 다음에 이의신청은 청구인의 선택에 따라 본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그죠? 임의적 절차라고 했어요. 심사청구와 심사와 심판청구는 둘 중에 하나. 이걸 포함해서 결국 셋 중에 하나만 선택할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의신청, 심사, 심판청구는 처분청의 처분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된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 특히 심사, 심판 청구 절차는 취소 소송의 전제 요건이 되기 때문에 이 절차를 거치지 않고서는 행정소송으로 갈 수 없다. 취소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라는 것까지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우리 다음 페이지에 단원 정리 문제 몇 개만 한번 볼까요? 1번 보겠습니다. 국세기본법은 서류의 송달 방법 하나로 공시송달 방법을 정하고 있는데 공시송달은 공시일로부터 며칠이 경과해야 송달 효력을 갖는가? 며칠이었죠? 14일이죠. 14일. 그리고 공시송달은 또 하나 기억할게. 무조건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송달, 교부송달, 우편송달 뭐 이런 송달을 했는데도 도저히 송달이 안 된다. 그럴 때 할 수 있는 방법이다. 까지. 그 다음에 2번. 국세의 성립에 필요한 법률상 요건. 세금, 조세, 납세 의무의 성립은 과세 요건이 충족됐을 때 성립한다. 라고 돼 있었거든요. 그럼 그 과세 요건이 무엇이냐? 우리 교재에는 없었어요. 근데 문제에 나와 있으니까 기억을 합시다. 2번 답 보시면 납세 의무자, 과세 물건, 과세 표준, 세율 이 네 가지입니다. 과세 요건 네 가지 반드시 좀 기억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5번으로 가서 볼까요? 국세기본법상 경정 청구는 법정 신고 기한 후 몇 년인가? 5년이었죠. 5년. 우리 교재에 답이 3년으로 되어 있는데 3년이었다가 5년으로 바뀐 게 한 2년 정도 됐어요. 그러니까 재작년인가 바뀌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5년이다. 우리 교재가 틀렸으니까 그거 반드시 수정해서 5년으로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시간 여기까지 보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 이어서 소득세법 계속 나가도록 하겠습니다.